안녕하세요. 오늘도 보람되고 복된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라가 통일할 때쯤 돼가지고 대안이라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대안, 클대자에다가 평안할 안자입니다. 그래서 이 스님은 항상 바루, 구리로 만든 바루, 밥그릇이죠. 이것을 들고 다니면서 두드리면서 그 사람들한테 말했다 그래요. 대안. 그래서 대안 스님이라는 말이 붙었다 그래요. 대안. 그 스님께서 신라 사람들한테 대안 그랬겠습니까? 그것은 기록을 그렇게 했겠지요. 그죠? 크게 평안하세요. 크게 행복하세요. 그죠? 마음 편하게 사세요. 우리 마음의 본래 바탕은 행복입니다. 평안입니다. 아마 이런 말을 하고 다녔겠죠. 만나는 누구나 평안하라고 축원을 해줬던 스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라 불교를 보면은 자장율사가 이제 신라 불교의 틀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의상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어지는 이제 왕실 쪽의 불교가 있었고 또 이런 이제 대안이라든가 원효라든가 이러는 좀 신분이 왕실 쪽 귀족이 아니라 육두풍 이런 서민 쪽으로 불교의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랬을 때 이제 대안 스님은 이제 일반 이쪽이죠. 서민 쪽의 불교를 해가지고 원효와 같이 이렇게 서랍을 저작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이분이 그냥 평안하세요. 행복하세요. 안락하세요. 괜히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대안 스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하면은 이런 겁니다. 이건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그냥 두 가지만 소개할게요. 그 당시가 이제 대안 스님이 있을 때, 원효 스님이 있을 때도 그렇죠. 이때가 바로 통일이 되기 직전입니다. 신라로 따지면은 무열왕 때 백제가 망하고 그리고 문무왕 때 비로소 통일이 됩니다. 이 전라는 시대를 사신 분들인데 그 당시 또 사상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현장이 귀국한 다음에 경전들을 다 새로 번역했어요. 이러다가 보니까 현장의 번역을 신역이라 그럽니다. 그 전까지 번역, 구마라집 스님을 대표로 하는 이전까지의 번역을 구역이라 그럽니다. 이렇다가 보니까 신역과 구역 사이에 좀 여러 가지 해석차들이 많이 났어요. 이래서 이거를 사상적으로 통일해야 되겠다. 이런 움직임이 중국에서도 있었고 또 신라에서도 있었습니다. 잠깐 곁까지 이야기하면은 제가 옛적에 불교 공부할 때 지금은 돌아가신 고익진 선생님을 찾아뵀을 때 이게 그때 한국 불교 전서라고 편찬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쓴 불교에 대한 책은 전부 다 모아놓은 백과사전입니다. 그거를 편찬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편찬하기 위한 목록을 만들고 있었어요. 대단하신 분이었죠. 그런데 그 목록을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참 기도 안 막힐 일이 뭐냐. 우리 불교가 1600년인데 신라 시대의 저작물이 목록의 거의 반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려 시대에는 여러 모아놓은 전집이라든가 조선 시대에는 문집밖에 없어요. 거의 사상에 대한 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통일 신라 결국은 국토만 통일된 게 아니라 사상의 통일을 위해서 참 어마어마하게 노력했던 데구나. 그 시대구나. 치열했던 시대구나. 이런 거를 느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에 신역과 구역 사이의 이 갈등, 견해 차이 이런 게 있었는데 통일 신라에서도 이것을 그 운동이 있었어요. 신라는 충분히 그럴 자격이 됩니다. 왜?
귀족 불교를 상징하는 의상만 하더라도 중국 화엄종의 3조, 4조가 될 뻔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귀국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하여튼 그런 아주 대단한 학문적인 집이었어요. 그래서 신라에서 아마 편찬을 했다 하는 것이 금강산매경입니다. 그래서 금강산매경을 편찬을 해서 이것을 원효가 이제 주석서를 쓰고 이렇게 해서 이제 회통을 했습니다. 신구를 회통했습니다. 여기에 재밌는 전설이 옵니다.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는 아마 신라에서 편찬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원효가 썼다. 그래서 원효가 쓴 게 워낙 잘 돼서 이것이 중국에 가서도 중국에서 이것은 사람이 쓴 게 아니다. 보살이 쓴 것이다. 그래서 금강산매경론 이렇게 됩니다. 소에서 논으로 아주 3장 가운데 하나로 승격을 한 거죠. 어쨌든 뭐 재밌는 설화는 이렇습니다. 왕비가 병이 났는데 그요? 그 시당을 이건 송고승전에 전하는 얘기라 그래요. 왕비가 병이 났는데 그 병을 고치려면은 이 법회를 해야 된다. 진리를 설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참다운 진리를 설해야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해야죠. 이렇게 돼서 이제 사방으로 경전을 구하러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 가다가 보니까 당나라로 약도 구하고 경전도 구하러 가는 도중에 용왕이 뿅하니 나타나서 이것을 전해라 했습니다. 그래 보니까 이런저런 책이에요. 그래서 경전이에요. 이래서 그 경전을 가지고 이제 신라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이 대단히 심오한 경전 같은데 누가 보니까 좀 앞뒤가 잘 안 맞고 그래요. 앞뒤가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이걸 도대체 누가 제대로 꽤 맞출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사방을 찾았는데 꽤 맞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저 길거리에 떠도는 대안 스님밖에 없다. 그래서 왕실로 대안 스님을 불렀다 그래요. 그랬더니만은 대안 스님이 내가 가지 말고 책을 갖고 와라. 그랬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목마른 사람들이 샘파야지. 그래서 이제 왕실에서 그 너덜너덜하고 앞뒤가 잘 안 맞는 이 금강산매경을 대안 스님한테 보냈어요. 그랬더니만 이 대안 스님이 길바닥에 펴놓고 이리저리 해가지고서는 딱 앞뒤를 쫙 맞췄어요. 그래서 팔품으로 된, 팔권으로 된 이 금강산매경을 맞췄답니다. 그래서 책이 완성이 됐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것을 풀어야 되잖아요. 강론을 해야 됩니다. 이 경은 중심사상이 무엇이고 어떤 키워드에서 시작해서 이러이러한 체계고 이것은 우리 불교 전체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한다. 이것을 풀어야 되는데 이것을 또 설할 스님이 없는 거예요. 대안 스님은 그래서 대안 스님 보고 설해라. 이러니까 대안 스님이 이것을 제대로 설할 사람은 원효밖에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원효한테 토스를 했어요. 떠넘겼어요. 일단 국가적으로는 왕비의 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병을 나수기 위해 가지고 왕실에서는 백고자 법회를 했어요. 백고자 법회는 뭐냐 하면은 100명의 고승을 불러가지고 하루 한 번씩 이렇게 경을 설하고 그리고 축언을 하는 거예요. 경을 설한 진리를 편 공덕으로서 이 공덕으로서 왕비의 병이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천지신명을 감동을 시키는 거죠. 온 천지의 보이지 않는 존재들한테도 진리를 전해주니까 당신들도 받아먹은 게 있으면은 이 가르침을 받아먹은 게 있으면 우리한테도 뭐 좀 해줘. 뭐 이런 이제 기도 방식의 하나입니다. 그랬을 때 백고자 법회에 원효는 초대를 안 받았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급하게 생겼으니까 금강산매경이라는 참 대단한 경전이 딱 자리를 잡았으니까 이거를 설할 사람은 원효밖에 없다 하니까 그거 어떡하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원효한테 사람을 보내서 법을 설해 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원효가 급하다니까 왕궁으로 가는 소, 왕에서 보내준 소, 이 소의 뿔에다가 이제 대안이 이렇게 탁자 맞춘 정리한 금강산배경을 펴놓고 막 이렇게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척 보고 이제 쭉 썼어요. 그것이 지금 전하고 있는 금강산매경론, 금강산매경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고자 법회에 가서 금강산매경을 자신의 소대로 설하고 그 다음에 왕비의 병이 나았다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송고승전에는 좀 재밌게 이런 말도 덧붙여 놨어요. 경을 다 설하고 그 다음에 원효가 말을 했다 그래요. 그죠? 큰 일을 위해서, 큰 집을 짓기 위해서 100개의 석가래가 필요할 때에는 나를 부르지 않더니만은 하나의 대들보가 필요하니 비로소 나를 찾네.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집을 지으려면은 이 석가래들도 많아야 되지만은 중심이 되는 대들보가 있어야 됩니다. 이 대들보가 있어야 석가래들로 집이 완성이 되잖아요. 지붕이.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했다 하는데 저는 그것은 이제 송나라 시절에 고승전을 지은 작가가 끼워 맞춘 얘기로 봅니다. 원효 같은 대단한 사람이 그러한 이제 뭐 뒤끝이 진하게 있어가지고 그죠? 저번에는 날 안 찾더니만은 진짜가 필요할 때 날 찾네 이런 자만심을 나타냈겠습니까? 하여튼 뭐 그런 설화가 있습니다. 이건 뭐 하여튼 대안스님하고 원효 사이에 얽힌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금강산매경론을 얘기하자는 게 아니니까 이 대안, 크게 평안하라 이 말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대안스님이 만나는 사람마다 평안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금강산매경을 꿰맞출 정도의 실력자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이 모든 진리로서 이 부처님의 진리로서 여러분들 평안하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그죠? 모든 고통이라고 느끼는 것을 새롭게 보세요. 고통의 자리에서 이런 행복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통을 행복으로 바꾸어 보십시다. 이러면서 항상 평안 주장했어요. 바꾸어 말하면 뭐겠어요? 불교의 핵심은 평안이다 이거예요. 누구나 다 평안하게 해주는 가르침, 누구나 다 평안해야 되는 가르침, 이것이 불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이 가끔 목적이 바뀌는 수가 있어요. 수행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를 배우면은 하나로서 지금 당장 평안한 게 불교다 이거죠. 그것을 항상 사람들을 만나서 깨우쳐 준 사람이 대안입니다. 그럼 불교가 뭐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안이에요. 크나 크게 평안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크게 평안하세요. 그럼 뭐예요? 바로 부처님이 찾았던 고가 없는 삶입니다. 고가 없는 상태, 모든 평안함과 있는 겁니다. 모든 안락함, 모든 이익이 있는 거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기초과학을 공부하는 것은 그것을 생활을 풍요롭게 잘 쓰기 위해서입니다. 기초과학의 국가가 어마어마한 세금을 투자합니다. 그 이유는 지적인 호기심을 만족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으로서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수많은 새로운 산업을 일으키는데 쓰기 위해서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세금을 쓰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불교 공부다 뭐다 하는 것도 바로 이 크게 평안함이 위함이다. 이것이 바로 대안스님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목탁, 그 당시 목탁이 없었나 봐요. 목탁 대신에 자기 밥그릇,
구리로 만든 밥그릇을 두드려 다니면서 댕댕 하면서 평안하세요, 행복하세요 하고 축원을 해준 거예요. 나의 평안을 딴 사람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전쟁으로 시달린 사람들, 그리고 전쟁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마침내 또 전쟁이 끝나가지고 삼국이 융화되는 과정에서 여러 갈등들, 이 갈등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이렇게 축원을 했던 겁니다. 그럼 그렇게 축원하면 그렇게 되느냐? 됩니다. 왜? 불안이라는 것은, 평안하지 않는 것은 만들어진 거예요. 어떤 사연으로서, 본래로서 만들어진, 본래 있던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본래 있던 거는 평안이었어요. 행복이었어요. 그것을 잘못 그려서 고가 된 거예요. 평안하지 않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대안도 우리 부처님법을 다 공부하고 보니까는 부처님법은 한마디다. 뭐다? 평안하세요. 행복하세요. 이로우세요. 이래서 계속 구리밥그릇을 두드리면서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네? 생각을 비우세요. 평안함을 찾으세요. 본래 없던 것을 비우세요. 본래 있는 것을 드러내세요. 이래서 평안, 평안 이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리라 추정합니다. 그래서 원효와 더불어서 이 서민불교, 그죠? 대중불교의 큰 기둥인 대안스님 얘기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제 자신에게도 이렇게 마주하는 이 소중한 분들에게도 똑같이 말하고 싶습니다. 크게 평안하십시다. 요만큼 평안하지 말고 크게 평안하십시다. 크게 안락하고 크게 이로운 그러한 오늘을 살아가십시다. 대안, 크게 평안하세요. 크게 행복하세요. 크게 걸림 없으세요.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네. 크나큰 평안과 크나큰 보람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